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시사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자기소개서와도 연결되는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시사랑. 지금 무티 리더십, 이제 독일어로 엄마죠. 그러니까 엄마 리더십을 추구한다, 지향한다고 하셨고, 최근에 이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제 물러났죠.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를 저는 굉장한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독일이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정책을 독일의 것에서 벤치마킹해서 유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는 독일을 뭔가 롤모델로 삼으려는 성향이 지금 정부에서 강한데, 저는 탈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독일이 예전부터 탈원전을 지지했었다라고 오해가 있는데, 저는 메르켈 총리가 사실은 탈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그런 기독민주당의 집권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민주당의 당론을 따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메르켈 총리가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탈원전이라는 선택을 10년의 수기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상황 판단을 잘하고 시대 흐름에 맞춘 선택을 유두리 있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 일단 그 탈원전 얘기가 나오면은 네, 이게 이제 디코이죠,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꼬리 질문으로 탈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탈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탈원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저는 당장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탈원전 로드맵이 완성이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탈원전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 기후위기라는 더 큰 의제에 충돌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탈원전 정책은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네, 여기까지. 네. 아니 근데 일단 듣고. 네, 얼마 전에 그 코프 26에서 참여한 그 기후위기 협약 경사국들이 대부분이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탈석탄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지금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을 무리하게 없앤다는 것은 지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런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자부책도 없고,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 이건 불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답변 다 잘 들었고, 메르켈 총리 평가부터 갈게요. 네,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했다. 근데 무난한 답변입니다. 무난한 답변인데, 사실 메르켈 정부가 실용주의를 택했다라는 거의 이면에는 일종의 기독민주당, 기민당인데 기민당의 의제만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실용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실사구시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이념이나 어젠다에 치우치지 않고. 근데 일단 메르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메르켈은 일단 최연소 총리였어요. 네, 최연소 총리이자 통일 독일 최장수 총리입니다. 그리고 첫 여성 총리고요. 그리고 첫 동독 출신 총리예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물러난 첫 총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지율이 80%가 넘는다고 하죠,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75%인가요? 80%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내가 메르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어떤 이런 걸 어필해주면 좋은 측면에서, 이런 최연소 총리, 통일독리, 최장수 총리, 이런 네 가지 총리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르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대화와 설득, 그리고 타협과 인내, 그리고 합의와 관용이 따라다녀요. 메르켈 총리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할 때 보면. 그래서 실용주의를 이제 영어로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이거죠, 사실. 그만큼 어떤 수기 민주주의를 제대로 보여준 총리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서 메르켈 하면 떠오르는 게 대화와 설득, 타협과 인내, 합의와 관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뭐 총리의 타이틀 관련된 내용과 제가 말씀했던 이런 부분들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조금 중간에 사족이 많아요. 사족이 좀 많아서 그래서 실용주의를 지향을 했다. 이까지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탈원전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꼬리 질문이 나올 것 같고, 지금 꼬리 질문이 그렇게 만약에 탈원전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탈원전에 대한 답변이 지금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공부가 제대로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COP26, COP26 말씀 잘 주셨고 다 좋은데 탈석탄의 기조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원전을 쓸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인 건데, 그리고 사실 그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탈원전 얘기는 좀 깊어서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나오면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COP26에서 탈석탄의 기조가 있고,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뭐 풍력이든 조력이든 태양력이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페러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랑 한마디로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생산성이 안 맞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COP26이랑 그리드 페러티가 아직 달성이 안 됐다 하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에 탈원전을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독일 총리 질문은 독일 총리 질문대로 두고, 탈원전 질문은 탈원전 질문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답변이 정갈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중원보원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러면은 핵심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표현도 좋아요. 딱 그 사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메르켈 총리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총리에 대한 약간 후킹인 거죠. 이런 이제 디코를 던지면서 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메르켈 총리의 가장 큰 자산은 75%나 되는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지지율의 이면에는 메르켈 총리만의 실용주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를 떠올렸을 때 따라오는 단어들이 대화와 설득, 타협과 인내, 합의와 관용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사실 이런 대화, 설득, 타협과 인내, 합의와 관용이 사라진 것 같아서 메르켈 총리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탄생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탈원전 나오면은 COP26에서 탈석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기상조다. 대부분 나라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들의 그리드 페러티가 아직까지 달성이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거시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탈원전을 추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까임 방지 답변이 됩니다. 까방권을 획득한 답변. 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가볍게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카톡 검열 논란이죠. 그러니까 이제 N번방 방지법인데, 이게 아시죠? 그 단톡방 오픈 채팅방.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네. 이거를 이제 저는 사실 무리수인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적 앱도 아닐 뿐더러 민간 사업자의 서비스를 어떤 그 물론 사회 갈등을 해결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긴 했지만, 이런 정책이 사생활 침해라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은 여러 회사에서도 그 공적인 업무용 메신저로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채팅방에서의 사진을 모두 검열을 한다면 그런 회사들에게는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네,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네, 그 답변 잘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또 이재명이랑 윤석열이 한마디씩 해가지고 혹시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카톡 검열이다 라고 말을 했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검열 아니다 입장이고, 그러니까 N번방 방지법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래서 N번방, 근데 사실 대다수의 국민 정서나 어떤 그리고 언론사들 입장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투머치하다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탠스는 좋은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일단 이유가 조금 명쾌하지가 않아서, 첫 번째는 뭐냐면 카카오톡이 민간 사업자 서비스 맞고, 그리고 사실 이 N번방이 이루어졌던 곳은 텔레그램이에요. 네. 근데 텔레그램은 또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일반 민간 사업자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검열하고 규제한다는 게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게 필요해요. 텔레그램에게 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저건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진 범죄인데 갑자기 왜 카카오톡 검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사생활 침해 막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고. 근데 그런 건 좋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제가 볼 때 사생활 침해 그냥 딱 그 1번 얘기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사생활 침해 관련된 이런 논란이 없도록 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어떤 통신 비밀 침해 이런 부분에 논란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서 다시 N번방 방지법의 어떤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그 취지와 의도에는 공감은 하기 때문에 조금 법 개정을 해서 다시 법을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변을 이제 하실 때 좀 누가 들어도 딱 명쾌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요약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평소에 이런 스피치 연습이 많이 돼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에게 내 주장과 생각을 이제 어필하는 거잖아요. 또 그게 또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타인지인데 내가 만약에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 주장과 생각이 조금 더 귀에 쏙쏙 박힐까를 고민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준비할 때 그렇게 답변 안 하고 본인이 말하는 거에 집중을 하죠. 근데 어떻게 들릴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살짝 좀 중언부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많은 걸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또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진짜 추려서 핵심과 본질만 딱 전달을 하겠다, 짧고 굵게.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만약에 시간이 허용되는 분위기가 이제 여건이 형성이 되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때 조금 더 내가 준비한 답변을 이제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은 뭔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준비한 게 되게 많아. 근데 이거를 하나씩 다 얘기하기 바쁜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뭔가 딱 그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딱딱딱 하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면 이득, 안 해도 뭐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뭔가 막 다 잡으려고 하다가 뭔가 좀 산으로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뭔가 그 답변의 골조라고 할까요? 그 중심을 좀 잡고 줄기를 잡고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당장 내일이니까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시사 질문인데 시사 질문으로 되게 핫한 거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야당에서는 50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0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100조를 하기로 해도 막 합의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에 찬성합니다. 우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회복해야 할 1순위 과제는 그동안 방역 정책으로 피해받은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전 자영업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 영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는 방역 정책을 오락가락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를 많이 경제적 손실을 줬습니다. 이에 대해 타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도 과감하게 보상을 해주고 이후에 이제 자국이 나오지 않도록 방역 정책을 그 이후에 정부도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옳은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약간 그 진통이 있어요. 그 손실보상 추경에 대해서 진통이 있는데 혹시 이거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네. 그러면 한번 그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네.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이랑 윤석열이 통 크게 합의를 하자. 그래서 여야 합의를 해서 조를 하자. 100조를 통과시키자는 건데 근데 좀 국민의힘은 또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이 얘기하는 거랑 또 윤석열이 얘기하는 게 달라가지고 하여튼 지금 계속 지그들끼리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정쟁화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일단 빨리 하는 거. 네, 빨리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방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이거는 시간 싸움이 중요하다.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저렇게 정쟁화할 때냐 이게. 네, 이런 언급이 좀 들어가죠. 왜냐면 지금 엄청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빠르게 양보와 협의를 해서 지금 한시라도 급하잖아요, 사실. 지금 급하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 손실 보상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까지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에서 질문 드릴게요. 자기소개서 초반부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본인의 어떤 이슈 중에서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도 사례에서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은 사례. 뭐 예를 들면 아니면은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했지만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 라든지. 네. 저는 의료복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건강권이 굉장히 많은 사회에 화두가 되면서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뛰어나다는 평을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 그 지방에서는 대학병원까지 도달하는데 서울은 6분, 제주는 45분이라는 차원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보도처럼 저희 한국의 주류 사회에서 인지하지 못할 만한 점을 사회 수면 위로 이끄는 것이 언론의 주된 공적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회 의제를 설정하는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기자로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의료 인프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사실은 조금 동문서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뭐 이런 사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A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직접 그 계층들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B가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B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니면 네. 그 젠더 갈등 관련해서 네네. 청년 20대 여자 청년 세대에서 네네. 청년 20대 여성과 남성이 서로 엄청난 혐오를 펼치고 있다는 네. 식으로 보도가 또 아젠다 세팅이 됐는데 사실 네. 그것은 커뮤니티 이용자들 일부의 그쵸. 생각이고 그쵸.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의견들이 많다. 그죠. 뭐 그런 것도 좋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남녀 갈등이 막 심한데 그런 색다른 어떤 시야와 관점도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례.
예, 나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런 걸 기획으로 해서 심층 취재를 해서 한번 보도를 해보고 싶다 라든지. 근데 그 사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이 되게 심한 걸로만 이제 그려지 묘사가 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에 대한 심층 취재를 내가 한번 기획을 해보고 싶다. 네, 이런 것도 좋죠. 그래서 어떤 색다른 시야와 안목을 한번 소개해주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열린 개방성. 사실 근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되게 좋아하는 인재상이에요. 그런, 왜냐면 언론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언론들이 뭔가 고착화되어 있고 굳어진 사실에 대해서 막 좀 새로운 시야와 안목을 좀 소개해주는 그런 참신함을 요구를 해서 언론사들이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의 외곽도 조명해 보도해주는 게 기자의 책무라고 썼습니다. 지금 현재 취재해보고 싶은 사회의 외곽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달려오고 싶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 정착한 이주민 중에서 조금 먼 나라, 예를 들면 아프리카 뭐 수리남 같은 국가에서 온 이들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언론에서 다뤄지는 이주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베트남, 주로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주민들이 한국에서는 많은 언론에서 많은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많은 지금 외국인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작년 기준으로 외국인 인구가 사상 최고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국가들에서 온 이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그 사회적인 낙인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답변이 일단 참신하면서도 무난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참신함을 살려야 될 게, 그러니까 말이 되게 아다르고 어달라서,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어떤 베트남이나 필리핀의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사들이 많이 다루고 취재도 많이 했지만 그 외의 나라들, 뭐 예를 들면은 수리남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도 대한민국으로 이주를 많이 온다. 근데 그런 어떤 이주민들에 대한 취재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한국 정착기라든지 한국에 정착하시면서 이제 겪는 어려움 등을 한번 취재를 진행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게 조금 뭔가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유쾌한 답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놀랬던 게 베트남이나 필리핀을 다루는 기사는 많은데 없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그거 없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통계 자료도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실제로 대한민국으로 이주를 오는 어떤 그 아프리카나 이런 도서벽지에 있는 그런 나라들, 그래서 이주 온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의 어떤 한국의 정착기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뭐 이 정도? 예. 근데 답변 좋아요. 답변 좋고.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항상 그 취재에는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그 기사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사 밸류가 있으려고 하면은 그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넘어오는 인구가 많아야 돼. 인구가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 있으면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맞냐고. 네, 그분들이. 근데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많으면은 되게 좋은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참신하고 새로운 이슈라서. 아니면 또 뭐가 있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막 예를 들면 뭐 독거노인 너무 단조롭잖아요. 네, 너무 단조로우니까 장애인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참신했어요. 딱 들어서 참신했는데 근데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이 플로우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공통 질문으로 이제
질문 드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을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제 성격의 장점은 효율이고 단점은 후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플래너를 쓰면서 하루 일과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고 친구들이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기자로서 시간 관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탁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제 단점으로 소개한 후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자책을 스스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책들이 밖으로 표출되진 않고 저는 그 자책을 빌미로 삼아서 더 업그레이드된 제 자신을 위해서 항상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장점이 이제 시간 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한다. 그래서 플래너를 매일매일 꼼꼼히 쓰면서 가성비 있는 삶을 추구한다. 근데 이게 답변이 되게 아까도 느끼는 건데 사실 좋은 내용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내용인데 좀 목소리에 힘이 안 느껴져요. 아,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좀 크네요. 여기 앉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앉아있어서 네. 실제로 가면 괜찮다. 저 목소리가 크긴 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실 때는 뭔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냥 편하게 말해. 네, 당당히 가서. 왜냐면은 훨씬 중요해. 왜냐면은 떨어지면 어때요? 사실 딴 데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본인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데 뭔가 지금 답변을 볼 때 이렇게 말해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더더욱이 당당하실 수 있죠. 제 성격의 장점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인 것 같다. 저는 항상 매일 플래너를 쓴다. 그만큼 꼼꼼하게 시간 관리하는 편이라서 실제로 기자 생활을 할 때에도 총각을 다투는 어떤 그런 취재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건 약간 이제 일종의 답변의 재치예요, 재치. 위트 재치인데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 가성비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가성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가성비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말을 할 정도다. 단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계획적으로 살다 보니까 계획을 못 지켰을 경우에 스스로 자책하는 게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후회가 좀 밀려오고 미련이 남고 자책하는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그거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서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하고자 한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친구가 야 너는 성격의 장단점이 뭐야? 내 성격은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실제로 그게 왜냐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얼고 또 면접장이 되게 딱딱한 분위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럴수록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이 선호가 돼요. 그래서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자기소개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네. 연합뉴스의 Y를 도맡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수습기자 지원자입니다. 저는 살면서 왜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팩트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제 성격이 연합뉴스 기자로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도 저는 제1의 검증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현장의 최일선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연합뉴스의 일원으로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왜?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진짜 플로우가 준비를 잘 하셨는데요. 예. 연합뉴스가 또 Y잖아요. 예, 그래서 YNA라고 하는데, 그래서 되게 답변이 플로우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처음에 후킹이 딱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 살짝 미소를 띄었던 게 실제로 면접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연합뉴스의 Y. 딱 그게 어느 순간 그냥 뭔가 본인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후킹이 딱 되고 뒷골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Y? Y가 무슨 그 Y? 왜? 가 나오는 게 연결이 되면서 그래 직성이 풀린 성격이고 더 나아가서 연합뉴스는 특히나 이 Y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언론사고 마지막에 그건 있어요. 이 Y를 마지막에 이 Y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발로 뛰며 공부하는 기자가 되고 싶은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꼭 지키라는 말은 아닌데 하여튼 내가 조금 더 발로 뛰면서 취재하고 공부하고자 한다라는 거는 조금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플로우는 진짜 좋은데요? 최고예요, 최고. 막 경험 여러 개 담으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죠? 좋아요, 좋아요. 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한 2가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시사에서 네네. 최근에 대한민국에 이제 허경영 후보가 지지율 4.7%가 나오면서 대선 토론에 참여를 할 수 있고 5%가 넘으면 참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허경영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허경영 현상은 저도 믿어지진 않지만 뭔가 우리 사회의 그런 커뮤니티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강연을 통해서 유튜브를 한 시간에 한 건씩 올리는 후보로 유명한데요. 유튜브 커뮤니티와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열성적인 팬층 덕분에 4.7%라는 지지율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허경영 후보가 근데 결혼복지부를 창설한다는 등의 사실 저희 사회 시대정신과는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놔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 강력 대선 후보들이 조금 더 나은 정책으로 더 나은 정책으로 포지셔닝을